안녕하세요. 자, 예, 26년도 법무사 2차 예비순환 이제 시작인데, 먼저 강의계획서를 잠깐 볼게요. 오늘 자료가 세 개라고 봐야죠. 강의계획서 하나,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그다음에 추가 프린트, 추가 판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먼저 강의계획서부터 보시면 26회로 잡혀 있고, 토요일도 강의가 잡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구체적 강의 계획은 뒷면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좀 주의할 점은 이제 교재는 이제 세 가지로 가는 거고, 이제 해마다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게 농사 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순환이 이제 예비 순환이고 기본 이론이고 26회 잡혀 있는데, 뒷면 보시면 모의고사를 한 12번 정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2차는 뭐니 더 써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6회 모의고사, 12회로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고, 그 뒤에 계획서대로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하도록 표시해 드린 거고, 모의고사 없는 날은 그 복습형 그 강의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짧게 한 20분 정도 시험 보면서 그 중요 판례, 그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 판례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형태로다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 테스트 한 13번 정도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자꾸 써본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차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객관식은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그걸 이제 찍으면 정답을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주관식은 써봐야 돼요.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그것을 써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교재는 민법 정리 기본 교재로 위주로 나가면서, 우리도 강의한 사례편이 있죠. 이 사례편이 이제 그 법원 승진이라든가 법원 행시라든가 변호사 시험 또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도 넣어놨어요. 일단 그거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 그 이외에도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다가 이렇게 다른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시 강의한 사례편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하고 강의한 사례편 문제를 반복해서 보신다면 기본 교재하고 그럼 충분히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기출문제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총평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하도록 할 거고, 또 추가로 16년 판례집을 이제 부교재로 쓰는 이유는 이 판례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객관식 판례도 있고 주관식 판례도 있는데, 객관식 판례도 가끔 주관식으로 이게 둔갑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이제 병행해서 그 판례집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집은 1차 때도 사용하고 주관식 2차 때도 제가 사용하거든요. 특히 그 주관식 사용하면서는 그 중요 판례 표시들을 이제 별 하나부터 3개까지 표시하면서 2개에서 3개짜리는 그 2차 시험하고도 반드시 거의 연관되기 때문에 그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이 이제 판례들을 사실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도 거기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기본 교재에 다 그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그 판례집을 만들어서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3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교재 저 사람 교재죠. 교수님마다 교재들이 다 있으니까 그 방법보다 어느 한 교재를 택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시험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좋아요.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죠. 한 책을 여러 번 본 사람과 다른 세 사람,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세 사람 교수님들을 한 번씩 본 사람하고는 한 책을 여러 번 본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교재를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본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본 교재하고 그 사례집 있죠. 요걸 서로 크로스해 가면서 기본 교재 봤다가 사례 봤다가 또 때에 따라서 모의고사 형태로다가 기출문제 위주죠. 아니면 로스쿨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도 간혹 중요 있는 문제들은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진도 범위는 이제 손해배상, 채권 총론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민법 총칙, 친족 상속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놨어요. 최근 들어서 친족 상속법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류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 최근 들어서 관심 있게 문제를 냈다고 보여져요. 그럼 내년에 또 친족 상속법이 또 나올 거냐? 그거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올해 나왔다가 내년에 또 나온가? 물론 최근에 이제 이 기출 문제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법, 친족 상속법 문제를 좀 많이 물어봐 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파트는 채권 총론,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여기가 일단 중요한 페인트고 그 중요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 중요 주제, 채권 총론이든 강론이든 물권법이든 중요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민법 총칙이라든가 친상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친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 그 경향에 비춰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도 일단 채권 총론,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과 친상을 이렇게 곁들여서 공부해 갈 거예요. 예비 순환이 아무래도 민법 총칙과 친상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거예요. 또 이제 뒤로 순환은 갈수록 그 횟수가 줄여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1순환 때도 26회, 2순환 때도 26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학원 일정이라든가 어떤 그 공부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객관식과 달리 주관식은 이 민법 전반을 아울러 뭐 촘촘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요 주제를 섭렵해야 돼. 왜냐면 중요 주제 나올 가능성이 70% 80% 이상이니까 거기가 먼저 접수가 돼야지만 다른 것도 공부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손해배상, 채권 총론의 손해배상까지 이제 배울 예정인데, 그 오늘 배울 내용을 내일 강의 테스트로 보고, 또 월요일쯤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 형태로다가 또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 공부하고 사례집 공부해 와서 복습하시면서 다시 모의고사라든가 강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학습하는 이런 형태의 반복 학습을 자꾸 병행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이 기출문제 분석은 올해까지 25년도 31회까지 본 것까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페이지 기출문제 분석표와 관련해서 4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우선 중요시해서 정리해둘 중요 주제들을 달아둔 거예요.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 민법 총칙. 그 친족 상속법은 따로 별도로 표시 안 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뭐가 기출됐고 뭐가 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하나 이제 추가 프린트 판례인데, 이 추가 프린트는 우리 그 16년간 중요 판례집이 있죠. 16년의 요 중요 판례집이 그 2020년 7월 달까지 그 나온 판례를 여기다가 판례 공벌 위준으로 최근 판례 속보 내지 판례 공벌 위준으로 이렇게 실어놓은 게 요 판례집이에요. 사실관계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도 꼭 보셔야 돼요. 부교재로 활용할 건데, 그 이후 나온 이제 추가 판례죠. 즉 2025년 8월 달, 8월 7월까지만 여기 16년 판례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나온 그 판례는, 그러면 내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판례는 요 추가 프린트 형태로다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반복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어서 이 추록 형태로다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는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추가 프린트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문제 푸는 방법과 아니면 공부 방법, 이것도 그 법무사 그 시험 기출 문제 그 해설하면 총평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교재에 나가면서 그때 문제 또 풀어보는 거 보고 답안 작성하는 거 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진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채권 총론 이제 우리 교재를 가보시면 이제 서론 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281페이지 정도의 이제 그 채권 총론이 있죠. 이 채권 총론, 채권 강론이 일단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친상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 총론에서 우리 앞부분 오늘 배울 진도 범위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것은
317페이지 손해배상 예정 전까지 일단 오늘 진도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일단 중요한 파트는 일단 이행지체가 390조의 기본적인 그 채무불이행에 관한 그 타이틀 속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 들어가 되어 있죠. 390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이제 다뤄보는 것이 채권 총론에서 주된 그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주요 테마. 테마와 관련해서는 해제권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있고 해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해제하면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만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는 하지 않고 별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채권자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주로 이제 채권 총론 앞쪽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그렇다고 해제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인 거죠. 해제 문제는 주로 이제 채권 강론에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데, 효과로서 이 중에서 이제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채권 총론에서 주로 다루고, 해제와 관련해서는 또는 손해배상을 함께와 관련해서는 채권 강론에서 다시 한번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행지체와 관련된 동시항변권 문제가 있죠. 왜 동시항변권은 물론 536조 채권 강론에서 주로 다루지만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행지체라는 손해배상이라는 해제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동시항변권을 채권 강론에서 조문상 위치가 있지만 그걸 앞으로 채권 총론으로 끌어와서 이행지체 설명할 때 동시항변권도 개념 정의도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시항변권은 이제 이행지체 문제와도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총론이라든가 채권 강론에서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와 관련 동시항변권 문제가 일단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오늘보다 내일 쪽에 이제 좀 더 집중돼 있지만 그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기출된 부분이 있는데 기출되지 않았으면서 중요한 파트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건 내일쯤에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그렇게 예측하시고, 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이자 채권 문제 또는 그에 따른 이제 지연 손해금 문제, 그런 문제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가 출제가 됐고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또 뭐 있는지, 그런 것도 또 눈여겨볼 만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먼저 우리 채권 총론 그 서론 파트에 보면 이제 채권 관계 특질하면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객관식 공부, 1차 공부와 달리 2차 공부는 민법 전반을 세세하고 촘촘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한다면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 뭐 좋겠죠.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한다면 2년 갖고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냐?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 중요 주제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깊고 넓게 공부하는 것이고, 중요 판례가 나온다면, 또 중요 주제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터치하고 가셔야 돼요. 1차 때 공부한 걸 다 상기시키는 정도로다가, 그리고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쟁점이 있었다는 정도.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강약을, 즉 그 공부 체계 교재에 강약을 둬서 공부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중요하게 촘촘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공부해서 분노하는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 주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깊고 넓게 그 중요 주제와 관련해서 깊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뭐 공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70-8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10% 내지 20%는 그 위에 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불이타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런 불이타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공부 방법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강의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념정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구체적이 어떤 경우가 주된 채무고 어떤 경우가 부수적 채무인지, 그러니까 주된 채무 위에는 부수적 채무겠죠. 그 구별하는 효과의 차이는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가시는 거죠. 자, 1차 때 다 공부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터치해 주면 된다. 자, 물론 이제 개념정은 이렇게 하죠.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 불가하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이랬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경우가 주된 채무로 보느냐. 자, 일단 매매를 예를 든다면 568조와 관련해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주된 급부무죠. 물론 이걸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이전 속에 그 목적물 인도도 해줘야 되지만 소유권 전액의 서류도 제공해야죠. 자, 또 매수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동사이냐 부동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대금 지급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잔금, 그 매매 대금이라는 것이 이때 이제 좀 더 분화시켰을 때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 이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또 배울 거예요. 중도금은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중도금은 선의행 의무. 자, 잔금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내지 또는 소유권 서류 제공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과 동시행 관계. 이렇게 논의되는 거죠. 자, 어쨌든 주된 급부무다. 주된 급부를 불이행하면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해제할지 말지는 선택이지만, 하지만 부수적 주된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는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차 성립과 관련해서 주된 의무가 뭐냐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의무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죠. 618조를 토대로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주된 급부문을 불이행하면 임대차 해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위에 부수적 의무 불이행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밑줄에 그런 말을 써놨죠.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 경우는 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동시행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주로 주된 급부 의무와 관련된 동시행변경 문제지, 부수적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의무 사이에서는 동시행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객관식에서 가끔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제 2차 시험에서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시켜요. 주된 급부 의무가 동시행 관계 문제인 것이지 주된 급부 의무끼리,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와 관련해서 동시행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호의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른바 보호의무. 자, 이 보호의무는 우리 판례 입장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보호의무는 2차 시험 안에서는 중요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보셔도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건 듣기만 해서 2차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급부의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급부의무, 그 다음에 보호의무. 급부의무 이외의 의무를 보호의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급부의무도 둘로 나눠요. 이 급부의무를 이제 이행의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일종의 주된 급부의무죠. 이행의무. 그 다음에 이 급부의무를 주된 급부의무, 주된 급부 의무, 그 다음에 부수적 의무,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부수적 의무. 근데 문제는 이 부수적 의무와 보호의무가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같은 사항인데 보호의무로 보기도 하고 또 부수적 의무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애매한데, 자, 이 보호의무를 논의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 쪽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법행위 문제가 아닌 채무불이행 쪽으로 입증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법행위와 채무에 따른 입증책임, 고유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다르죠. 누가 입증하는지. 불법행위는 보통 고유과실을
피해자인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 하지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유가실 없음을 입증해야 돼. 그다음에 이 보호무 쪽으로 보호무를 채무불이행으로 규율하려는 논의예요. 보호무를 위반했을 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규율하는데 이걸 채무불이행 쪽으로 규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2차 시험은 관련 없고. 자, 그래서 보호무와 관련해서는 위반은 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시킨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바쁘면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2차 시험하고는 관계없다. 자, 채권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금전 채권 내지 이자 채권으로서 또 특히 이자 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금전 채권 주로 이제 대여금 채권을 주로 논의하는 거죠. 물론 금전 채권이 대여금 채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부당에 빠른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금전 채권 관련해서 이자 채권,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죠. 자, 먼저 이제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개 확인하시는 정도예요. 자, 효과 부분에서 양가로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양가로 1번 하고 양가로 4번 정도가 2차 시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특정물 채권 한마디로 뭐 쉽게 말해서 X 건물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를 한다. 이때 그 X 건물을 특정물 매매에 따른 특정물 채권이다. 매수인이 매도에 대한 목적물 인도 청구권, 특정물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자, 매매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정물 어떤 특정된 종류물이 아니라 특정된 종류물도 특정시키면 특정물 채권이 될 수 있죠. 이런 팀인 거죠. 자, 특정물 채권 채무 관계가 그 이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성간지 의무 이게 있어요. 자, 374조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374조를 이제 보시는 건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을 해야 된다. 성간지 의무가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있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화살표 옆으로 있죠.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 보통 특정물 채권, 임대차 목적물도 특정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매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때 특정물 매매,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성간지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까지 임대차가 종료해서 그것이 임대차의 해지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해지 의사 표시 또는 목적물 사용 수익 불능, 화재 등으로 이게 불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언제까지 임차인은 성간지 의무가 있냐?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즉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성간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임대차에서 이게 또 이 관련 판례를 볼 건데 임대인 내지 임차인 어떤 둘 중 한 사람의 귀책이 있는데 누구 귀책인지 모를 때 누가 성간지 의무를 부담하냐? 이게 임차인이 성간지를 부담한다. 뭐 때문에? 이거 374조 때문에.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성간지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성간지 의무 위반으로서 즉 임대인 내지 임차인 누구 귀책이 모르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연재해로 화재가 난 거하고 구별되셔야 돼. 그거는 임대인 규칙도 아니고 임차인 규칙도 아닌 자연재해로 화재가 났을 때는 요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요 314가 적용되는 거야? 임대인 규칙 아니면 임차인 규칙은 맞아. 근데 누구 규칙인지 몰라. 이럴 때 최종적으로 누가 성간지를 부담하느냐? 임차인이 성간지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까지 선량 관리 제의를 다 했다라고 입증해야 된다. 입증 못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성간지물 위반 의의로 채무이행 의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임차 건물에 누구 규칙인지 몰라. 분명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규칙인데 누구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이럴 땐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성간지를 부담시킨다. 따라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입증 못하면
입증을 못하면 뭐 거의 패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374조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뭐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462조, 또 목적물 인도 장소 467조. 이런 거는 뭐 객관식 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467조도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 자, 2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2항이 조금 더 의미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뭐 주관식이라기보다 객관식인데, 그 2항, 467조 1항, 2항이 있는데, 목적물 인도 장소와 관련해서 이제 467조 1항을 그 특정물 채권에다가 기재해 놓은 것이고, 종류 채권 가보시면, 이게 특정물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닐 때 283페이지 가보시면 그 지참 채무, 하단 쪽에 지참 채무 있어요. 요거 467조 2항이 있어요. 즉 당사자의 변제 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 주소, 현 영업소에서 현실을 제공할 때 이행에 필요한 일을 완료한 것이다.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와 관련된 논의예요. 물론 객관식 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금전 채무죠 주로. 자, 금전 채무가 아닌 특정물 채무와 관련해서는 467조 1항이고. 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시험 관련성은 없어요.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자, 효과와 관련해서 2차 시험은 양가로 1번, 양가로 4번 과실의 기소. 여기도 2차 시험 관련 논의될 수 있어요. 과실, 즉 매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목적물, 꼭 매매 목적물이 아니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행기가 있을 때 이행기 이전과 이후를 나눴을 때 이행기 이전에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통 뭐 매돈이겠죠.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이게 일반 원칙이란 말이야. 그 이행기 이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이게 매매와 관련된 특칙이 있어요. 즉 587조가 있단 말이에요. 자, 587조를 조문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법원 승진 시험에서 이걸 587조와 관련된 논의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2차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587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극복하고 가셔야 돼. 587조는 이제 매매 파트에 이제 있는 규정인데 조문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실의 기소, 대금의 이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에 기속한다. 즉, 이행기 전과 후로 이렇게 일단 나누지만 이 매매는 목적물을 인도해 줬냐, 인도해주지 않았냐 여기에 일단 방점을 찍어서 매매와 관련해서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매매 목적에 생기는 과실이 있겠죠. 차임도 있을 수 있어요. 법정 과실로서. 아니면 그 목적에 생기는 실제 천연 과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냐? 자, 매도인한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목적물 매매죠. 물론 587조와 관련해서 목적물 인도 시점 전과 후 이렇게 나눴을 때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매수인한테 목적을 인도해 줬다면 매매 목적을 생기는 과실은 그것이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매도에 속한다. 그럼 말을 바꿔보면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해 줬다면 당연히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는 거냐? 그렇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야. 그게 일단 중요해. 다시 목적물 인도 기준으로 매수인한테 아직 인도 안 했다면 매매 목적물 과실은 매도인한테 속해요. 하지만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이전했다면 매수인한테 귀속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뭔 차이가 있냐? 다 좀 더 판례를 구체화시켜 볼게.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매도인한테 속하는데 판례가인데 이런 게 있어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근데 목적물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거야. 그런 경우에서도 매도인한테 과실 귀속한다고 보면 타당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전제가 매매 목적물 인도 기준으로 아직 매수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매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지만 다만 판례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되지 않으면서 과실을 취득한다. 이러면 부당하다 이 소리야. 그럼 부당입반한 청구되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죠? 됐죠? 또 하나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해 줬다면
몸의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한테 속하는 것은 맞는데 이때도 매매대금 다 줬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매수인한테 과실이 귀속하는 거냐? 그렇다라는 걸 일단 중요하고, 또 하나, 그러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지만 이때 매도는 뭐 할 수 있냐?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요. 원래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한 게 있어요. 동시한 게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에 이자에 내지 그랬더니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요. 근데 목적물 인도에 줬잖아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이제 잔대금 안 줬다면 잔대금 청구하면서 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매수의 동시항면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 목적물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매도인한테 기소, 인도해줬다면 매수인한테 기소. 이게 원칙. 자, 매매 목적물 인도해주지 않았을 때 매도인한테 과실을 기소하지만 매매대금 매수인이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과실을 취득한, 이건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부당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목적물 인도해줬다면 매수인한테 과실 기소하는 건 맞는데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한 거고, 설사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는 매도인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상당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음과 매수인 대금 지급은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안 줬을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 매매대금 청구하면 지연손해금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이렇게 목적물 인도해 줬다면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러면서 매매대금의 이자 내 지연손해금과 매수인의 목적물의 과실취득과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 그래야지만 공평하다. 이런 취지 논의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580조를 확인해 볼게.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기속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면 그건 부당하다. 요 논의는 그러니까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를 전제를 얘기하는 얘기인 거예요. 과실을 매도인이 취득한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무슨 얘기하냐? 580조 후문.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 대금의 이자를 일종의 지연손해금으로 판례가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요. 즉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청구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동시행하기 때문에.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과실을 취득하고 대신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그 이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서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라, 즉 매매대금 목적물 인도해줘서도 매매대금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차에서 이게 지연손해금인 거야. 그 매매대금에 대한 어떤 기한이 있어. 그때까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못하는 거죠. 그 기한이 도래하지만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죠. 목적물을 인도해줬다 하더라도.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말뜻이.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와보셔서 282페이지 하단 쪽에 과실의 기속 문제, 그 반가로 2번 볼게요. 이행기 이후 원칙적으로 채권자, 매매라면 매수인 귀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특칙이 있어요. 채무자, 즉 매도인이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에게 귀속한다고 봐야 된다. 즉 매매 목적물 인도 안 해줬을 때. 한편 그러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이제 과실은 매수인한테 속한다. 다만 이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문제를 법원 승인에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어떻게? 매수인한테 목적을 인도해줬어요. 이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어요. 이럴 때도 매수인이 그 과실에 대한 이득을 취득하냐? 그렇다. 그러면서 어떻게 물어봤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죠. 매수인한테 과실 귀속권이 있으니까.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과실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매매대금에 대한 변제기를 별도로 두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변제기를 별도로 뒀다면 변제기 지나야지만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87조 이제 그 단서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참고로 보시고. 자,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그래서 효과 관련해서 양가를 번 채무제 성간지 의무 나중에 임대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그다음에 과실의 기속은 587조와 관련해서 논의한다. 이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다. 자, 종류 채권이죠. 종류 채권도 특정하면 왼쪽에 특정물 채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 특정의 방법 관련해서는 뭐 객관식용이라고 봐야죠. 당사자 간에 특정의 방법에 별도 약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죠. 약정이 없을 때는 그 밑에 방가를 1번 지천 채무냐 추심 채무에 따라서 나눠서 본다. 시험 2차 시험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약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그 판례 하나를 뭐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 시험은 판례가 없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것을 주로 공부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객관식으로 주로 물어보지 주관식으로 이렇게 잘 물어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종류물 채권을 특정하면 왼쪽에 특정물 채권 같은 효과가 생기는데 이 특정의 방법 관련해서 특정의 방법을 약정하는 경우와 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정의 방법을 약정했을 때 또 채무자한테 특정 지정권을 주는 경우죠. 그래서 특정시키는 거죠. 자, 근데 채무자가 그 지정을 행사 안 해. 그랬을 때 논의. 관련 판례 하나 뭐 확인하고 가는 건데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를 준용한다. 즉 채무자한테 지정권, 특정권을 줬어. 근데 채무자가 특정권을 행사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상대방이 최고하죠. 빨리 선택하라고, 지정하라고. 그래도 지정 안 해. 그러면 자기한테 상대방한테 지정권이 넘어온다. 채무자한테 지정을 했는데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 안 하면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이런 논의인 거예요. 이게 381조 선택채권의 이전에 관한 법리예요. 참고적으로 보신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284페이지 가보시면 특정의 효과. 자, 특정의 효과와 관련된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류물도 지정하면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조금 눈여겨볼 것이 양가로 이번에 그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 이전된다. 이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 537조, 538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제 보는 건데 특정물 채권이 됐을 때 쌍무계약 관련해서 537조, 538조가 논의되는 거잖아. 이럴 때도 논의되지만 종류물도 특정하면 537조, 538조 문제가 논의되는 거죠. 자, 537조는 채무자 위험 부담 문제죠. 쌍무계약에서 물론 논의하는 것이고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쌍무계약 538조 제1항 전문이 있고 앞에 문단, 그 다음에 후문이 있죠. 후단 이런 얘기죠. 후문이 있죠. 전문 후문. 자, 이쪽은 채무자 위험부담이지만 이쪽은 채권자 위험부담 문제죠. 그래서 논의를 이제 위험부담 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정물 채권 매매가 있을 수가 있고 종류물인데 지정해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경우 있죠. 어느 쪽이든 530조, 538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정물 채권, 쌍무계약에서. 자, 이럴 때 매도인, 갑. 여기 물론 이제 채권 강론에서 또 볼 거예요. 하지만 여기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논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보시면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특정 X 건물을 특정했다. 매매했다. X 건물 매매가 있었다. 뭐 보통 계약금 보통 주죠. 이런 상태에서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이라는 그거죠. 어느 쌍무계약에서 당사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그 매매 목적물이 소실되는 경우죠. 즉 자연재해, 화재, 번개 맞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위험부담 문제잖아요. 어느 일방에 귀책이 있으면 그 귀책이 있는지한테 책임 물으면 돼. 근데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어느 누구도 귀책이 없어요. 자연재해로 화재가 나서 이 매매 목적물이 화재가 나서 소실됐어요. 이럴 때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은 둘로 나눠요. 물건, 즉 급부, 물건의 위험부담.
있고 대가는 매매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가 매매대금 대가 위험부담. 물론 이게 중요해요. 왜? 물건은 이미 화재에서 소비됐어요. 별로 이렇게 거기에 매도인도 그 목적물 이전해 줄 수 없고 매수인도 그 목적물 취득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대가를 누구한테 떠넘길 거냐, 위험을 떠넘길 거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법제는 원칙이 뭐예요? 요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위험부담.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채무자는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 대가 청구 못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즉 어느 일방의 규칙이 아닌 자연재해로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화재가 났을 때 소실했을 때 위험부담, 물건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보통 부담한다고 해요. 왜? 그 물건 달라고 말 못하니까. 하지만 대가 위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 말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러면 매매대금 청구 못하는데 계약금을 받아갔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어른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래서 어른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대가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대금 청구 못하는데 이미 받아갔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논의는 538조 1항 전문과 후문이야. 자, 전문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38조 1항 전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 1항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쌍무계약의,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을 논의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자,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권자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위험부담이 채권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자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갑은 을한테 대가 위험부담을 을한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죠. 계약금 받아갔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 아니죠. 이렇게 논의하는 거다. 또 하나 548장에는 후문도 있어요. 후문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돼도 마찬가지다. 수령지체에 벌써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령지체 중 여긴 채권자 수령지체가 있으면 규칙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여기는 수령지체죠.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목적물을 소실할 때. 근데 수령지체 벌써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가 위험부담이 채권자 매수한테 떠넘겨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에서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아갔어도 부당이득으로 돌리지 않아도 된다. 즉 어른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될 때, 채권자 위험부담될 때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 이거 나중에 이제 세권 강론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전제가 뭐냐면 매도인을 보통 채무자라고 보는 거예요. 물건 기준으로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이렇게 전제해서 보시는 거예요. 매도인, 채무자, 매수인, 채권자. 따라서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대가 위험값 따지는 거야. 대가 위험부담. 채권자한테 위험부담이 떠넘겨져가는 경우 548조 1항 전문, 후문 이럴 때 부대반환 문제.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 이건 나중에 채권 강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좀 주의 깊게 확장해서 좀 공부해 본 거예요. 284페이지 가보시면 금전채권 관련해서는 종류 외화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객관식 용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 보시면 안 보셔도 무방의 2차 시험 관련해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 397조가 있는데 이것은 요건에 관한 특칙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조문 확인하면서 조문에 다 있는 것들이야.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397조 2항 전문.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관하여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97조 2항 후문. 무과실 책임.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금전 채무는
지체는 있어요. 하지만 금전 채무는 불능은 없어요. 이행 불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 목적물 같은 경우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매수인 같은 경우 대금 채무 지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매수인이 대금 채무 이행 불능이 될 수 있나? 그건 없어요. 왜? 이행 불능은 돈 지급하는 것이 불능이라는 얘기인데 지체일 뿐이지 불능은 아니야. 불능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으니까 불능이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는 안 생기잖아. 매매 목적물은 화재로 소실됐으면 불능이잖아요. 그렇지만 대금은 지체는 있을지언정 불능은 없다. 세상에 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금전채무, 불능이라는 문제는 없다. 채무불이행 지체일 뿐이지 또는 이행 거절일 뿐이지 이런 뜻인 거죠. 효과에 관한 특칙은 금전채무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율에 따라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행기까지는 이자죠. 이행기 이후에 이행을 안 하면 지체되면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기 기준으로 이행기까지는 이자, 이행기 이후부터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때 법정이자 이율,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율은 민사에 관한 법정이율은 통상 5%. 그렇지만 그러니까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라는 거죠. 5% 상당의 이자인지는 그 이자는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 안 하면 이자 청구는 못 해요. 일반 개인끼리 금전 소비대차 대여금 채무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물어봤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상사 채무는 6%죠. 이행기 이후 상사 채무는 6%. 근데 상사 채무는 약정 안 해도 상사 채무 법정 이율 상당의 6%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이행기 이후라면 6%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는 약정 안 하면 청구 못 해요. 이자는. 다만 여기서 이제 법정 이율 의미가 있는 것은 이자를 약정 안 했어도 이행기 이후에 법정 이후 5%죠. 민사. 5%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상사는 약정 안 해도 대여금 채무 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6% 상당. 또 지연손해금 물론 청구할 수 있고 6% 상당. 민사는 약정 안 했을 때 이자 청구는 못하지만 약정 안 해도 이행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상당 5% 민사가 5%란 말이야. 법정이율 상당 5% 상당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이자 약정을 하면 또 당연히 이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이자 약정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변제기까지 이자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자 약정을 안 해도 변제기 이후에 민사라면 법정 이율 상당 5% 민사 청구할 수 있고, 자 상사는 이자 약정을 했든 안 했든 돈 빌려주면서 이자 청구할 수 6%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자 약정을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물론 있어요. 자, 이 변제기 이후부터는 상사라면 상행이라면 영업하는 자가 돈을 빌렸다면 영업을 위해서 그럴 때는 변제기 이후부터는 상사 6%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 285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민사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상사는 이제 별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민사를 전제로. 물론 또, 소송 촉진, 소촉법이라고 보통 말하지. 그럴 때는 소장법원 송달일 이후부터는 연시입으로 물론 청구할 수 있어요. 소장법원 송달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갑이 이제 을한테 1,000만 원, 1천만 원 빌려주면서 그럼 이 사람 채권자겠지. 대여인으로서 채권자. 이 사람 채무자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여인 돈 빌려준 사람 금전. 이 대여금이 금전 소비대차예요. 대여금 채무. 대여금 채무 채권 관계. 채권 채무 관계. 이게 이제 금전 소비대차인 거예요. 소비대차. 물론 금전 소비대차가 이제 이자 제한법에 적용되는 금전 소비대차야 돼. 근데 금전 소비대차는 것은 돈을 빌려주면서 반환 약정이 있어야 돼요.
반환 약정 없으면 증여일 뿐이지 금전소비자가 아니에요. 대금 채무 관계 아니니까 보통 돈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고 그때부터 안 갚으면 얼마의 뭐 지원수익금을 매길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의를 한단 말이야. 반환 약정이 있어야지 금전소비자고 이자 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관련 판례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요 대여금 채권 채무 관계 금전소비자고 갑이 채권 돈을 빌렸다면 채권자고 대여인이고 우리 돈을 빌려갔다면 채무자면서 차용인이죠. 보통 이렇게 논의하죠. 이럴 때 돈을 빌려주면서 물론 다 개인이에요. 개인. 여기도 개인. 이게 만약에 상인이라면 상사 채무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준 날 대여일. 대여일이죠. 그리고 변제기. 우리 법무사 시험에 2017년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법무사 2차 시험으로 변제기 그리고 현재 시점 이렇게 논의한다면 돈을 빌려준 날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했다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 안 했다면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는 이자 청구는 못해요. 하지만 별도 이자 약정을 안 해도 이율 약정 안 해도 변제기 이후부터는 돈 받을 때까지 법정이율 상당 법정이율이 민사이기 때문에 몇 프로? 5% 상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자 약정을 안 해도 이자 청구는 못하지만 변제기 이후부터 법정이율 상당 지원손해금 원금에 대한 지원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논의는 이율 약정을 했어요. 이율 약정. 근데 이율 약정을 법정 이율 5%란 말이야. 5%보다 높게 6% 약정할 수도 있고 법정보다 낮게 3% 약정할 수도 있어요. 3% 약정할 수도 있고 5%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게 낮게 이런 얘기 할 때 그 얘기가 이제 285페이지 박스 위에 있는 양가로 기호, 양가로 니은 여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법정을 높게 약정했어. 그러면 돈 빌려준 날부터 변제기까지 6%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지원손해금도 역시 6%죠. 그러면 법정은 낮게 3% 약정했어. 그러면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3%예요. 물론 원금 청구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 청구. 대신 요건 어떠냐 이 소리야. 여기 어떠냐. 여기도 3%냐 이 소리야. 아니다 이 소리야. 왜? 이율 약정은 없어도 최소한도로 법정이율 상당 5%를 청구할 수 있었잖아. 따라서 별도 법정을 낮게 3% 약정했을 때는 여기는 최소한 법정이율 상당 5% 청구했다. 설사 3% 약정했어도 이자는 3%지만 법정이율 상당 지원손해금 청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럴 수는 있는가? 이자 약정도 3%로 하고 변제기 이후도 우리 3%로 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자 약정을 3%로 하고 아무런 약정을 했을 때는 지원손해금은 5%지만 여기도 3%로 하자라고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건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285페이지 양가로 기억, 양가로 니은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2017년 법무사 2차 기출문제이고 또 논의는 여기 우리 그 강의한 사례편에 이제 보시면 채권 총론의 첫 번째 문제가 220페이지 보시면 그 법원행시 2020년 법원행시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물론 약간 살짝 변형을 시켰는데 이 변형식은 다른 걸 변형시킨 건 아니고 강문항은 상호 무관하다라는 그 문제에서 1번에 그 날짜를 좀 조정했어요. 2020년 2월 1일 현재 이렇게 원래는 2020년 9월 30일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살짝 변형시켜서 2020년 2월 1일 현재 이렇게 바꿔준 것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것만 바꿔준 거예요. 그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2020년 9월 30일 현재로 하면은 요 지원손해금이 딱 안 떨어져요. 소수점 몇몇몇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문제를 좀 편의상 2020년 2월 1일 현재로 바꿔줬고 그러면 이제 날짜가 딱 떨어져요. 이 지원손해금이 딱 떨어져요. 이때도 이제 이게 이율 약정을 이 갑하고 을이 대여인이고 이제 갑이 이때는 차용인인데
문제 보시면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2020년 법원행시 문제 상당히 좋아요. 설문 1번도 좋고 설문 2번도 좋아요. 설문 2번은 채권자 취소와 관련된 문제예요. 설문 1번은 오늘 배운 내용 관련된 것이고, 설문 1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원금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을하고 갑이 다 개인이에요.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사 6%가 아니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럴 때 이자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이자 약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법정 이율보다 낮게 했어요. 거기 보면은 월 0.2% 이렇게 됐어요. 월 0.2%. 월 0.2%는 연으로 따지면 어떻게? 왜? 이게 지금 6%냐 5%냐 이거가 다 연이에요. 그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2.4%예요. 월 0.2%니까 이거 12를 곱하면 연이 되잖아요. 그럼 2.4%인데 2.4%가 뭐예요? 법정이자 5%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율보다 낮게 약정이율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변제기를 알려줘요. 변제기 이후도 2.4%야? 아니지. 변제기 이후에는 몇 프로? 법정이율 상당 5%죠. 5%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돈 빌려준 날부터 변제기까지 연 2.4%. 그 2.4% 계산하면 이게 변제기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240만 원이야. 그죠? 1억 원에 대한 곱하기 연 2.4%이기 때문에 2.4%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 즉 이자는 240만 원이죠. 변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현재까지가 20년 2월 1일을 치면 1년이지만 그 원래 문제처럼 2020년 9월 30일로 하면은 이게 날짜가 딱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형시킨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문제는 2020년 9월 30일이었어요. 현재 기준이. 근데 현재가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가 제가 변형시켰다. 2020년 2월 1일. 그럼 이게 1년이에요. 1년일 때 2.4%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법정일보다 낮은 약정일을 하더라도 지원세금은 법정일 상대니까 5%니까 5% 1억 원에 대한 5%는 얼마냐면 500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사람이 이자 내 지원세를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원금 1억 원 청구할 수 있고 이자 240만 원, 지원세금 500만 원 합해서 1억 74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240만 원이 아니다라는 거에 중요성을 두고 공부하셔야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월 0.2%가 연으로 고치면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에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지원세금이 2.4%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은 2017년도에 이런 쟁점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서 연습해 두시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법무사 시험 기출이 한 10년 전 것들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올해 그 문제 중에 보시면 이행인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2015년도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물론 똑같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관련 쟁점을 물어본 거예요. 즉 이런 법리가 또 다른 게 응용해가지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2017년도 했으니까 2020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15년도에 이행인수 문제 물어봤는데 또 2025년도쯤에 10년쯤에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나왔던 쟁점이 반복해서 또 물어볼 수 있다. 똑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살짝 변형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일단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기출인지 일단 알아야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법무사 기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만 이제 풀어봐서는 안 되고 법무사 시험하고 유사한 문제, 법원행위 주관 시험들이 있잖아. 법원 승진이라든가 법원행시라든가 이걸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선별해서 풀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변호사 시험 문제도 풀어보셔야죠.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등등. 이제 관련 그 모의고사 보시면서 또 그런 문제들을 접근시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제 이런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자, 요 박스 판례가 있어요. 좀 난이도를 높게 물어본다면, 요 박스 판례가 우리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박스 판례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박스 판례는 대여금 채권 관련된 이자 지원 손해금 문제가 아니에요. 박스 판례는 이 객관식이 잘 물어보는 판례야. 해제와 관련된 판례예요.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판례야. 난이도를 높이면 이 박스 판례를 물어볼 수 있어요. 2017년도에 대여금 채권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약정이율 있을 때 없을 때 약정이율을 있었지만 법정이율 낮게 약정이율을 했을 때 지연손해가 문제 이런 거 물어봤어요? 또다시 이런 쟁점을 물어보려면 그런 쟁점을 또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무 밋밋하다고 또 다른 쟁점을 같은 내용과 관련된 얘기지만 관련 판례가 분명히 있어요. 박스 판례 해제와 관련된 판례가 이 박스 판례다. 자 얘기를 해볼게. 갑하고 을이 X 부동산 매매를 했어요. 계약금 받아갔어요. 매매 대금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계약금 1천만 원 받았어. 매도인이야. 여기 매수인이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받은 날 계약금 매매 1천만 원 받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현재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해제가 됐어. 매매. 그럼 뭐 해요? 매수인은 해제가 있으면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 을은 갑한테 548조 조문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지금 강론에서. 을은 갑한테 매매 대금 준 게 있다면 반환 청구해줘. 계약금 반환이죠. 매도인도 매수한테 목적을 뭐 인도해 준 게 있다면 인도 청구해야죠. 자, 그럴 때 주의할 점이 뭐야?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매매 대금 청구해서 548조에서 뭐라고 말해요? 540 조문 한번 가봐요. 548조 요래돼 있어요. 2항 보시면 전항의 경우 매매계약 해제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매매계약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1항에서 얘기하면서 이자를 가해서 반환을 해. 즉 갑은 을한테 계약금 1천만 원 반환하면서 플러스 이자 반환을 해. 이때 이자가 갑하고 을사의 매매계약이 일반 상행위가 아닌 일반 매매라면 뭐야? 법정이자 얼마? 5%. 보통 대여금 같은 경우는 별도 이자 약정을 안 하면 이자 청구는 못 해요. 하지만 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548조 2항에 있어서 별도 이자 약정을 안 해도 이자 청구할 수 있대. 5% 청구할 수 있대. 즉 언제부터?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1천만 원 반환하면서 이때부터 이자 가산해서 반환해줘야 돼. 현재까지 반환할 때까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제 말은 이자. 그래서 매매계약 해제 그에 따른 계약금 준 게 있다면 물론 준 게 없다면 반환 의무가 없죠. 1천만 원 반환해 주면서 이자도 가산해. 또 을도 목적으로 인도받은 게 있다면 인도받은 거 돌려주면서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도 반환해야지. 사용이익 반환.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게. 계약금 1천만 원 반환해서 이자를 반환해야 돼. 이자가 아무런 약정을 안 해도 민사 대여금 채무는 아무런 약정 안 하면 이자 청구를 못 해. 하지만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만 해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약정 안 해도 5% 법정이자 5%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5%를 당사자가 6% 할 수도 있고 3% 할 수도 있어요. 당해 자체 이자 약정은 가능하니까. 자, 문제는 이제 지연손해금 문제죠. 지금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해제와 관련해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지연손해금을 우리 판례가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자의 성질이지, 즉 부당에 따른 성질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여기 객관식에서 주로 많이 공부하지. 자, 그렇지만 판례 또 지연손해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느 때 지연손해금이 돼요? 이게 이자가 일종의 부당에 따른 성질이라고 그래. 자, 오늘 배울 내용에 있는데 그럼 부당에 따른 채무가 지체가 빠져서 지연손해금이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청구한 때죠. 청구. 즉 해제한 때가 아니에요. 해제하면서 청구. 돈 달라. 계약금 반환 달라. 라고 청구한 때. 청구한 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와?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문제 나온다. 자, 해제한 때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 해제한 날짜하고 매매계약 해제한 날짜와
매매계약 반환 청구한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청구한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이다. 날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계약금 받은 날부터 청구하기 전까지는 이자 성질 5%. 아무런 약정 안 해도. 청구한 때부터 내 계약금 받을 때까지는 지연손해금 성질.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자 약정을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그러면 5%다. 그래서 당사자가 5%를 6%로 하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지연손해금도 6%. 근데 당사자가 이자를 3%로 하자 할 수 있잖아. 당사자가 계약금 해제됐을 때 계약금 받아내면서 이자를 3%로 하자 할 수 있어. 아무런 약정 안 하면 5%고 아무런 약정 안 해도 안 했을 때는 5%고. 자, 3% 약정 할 수 있어? 그럼 요 지연손해금도 3%인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법정이자 상당 5%다. 3% 했어도 여긴 5%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자 지연손해금 법리가 대금 채무에서도 주로 이제 논의하지만 박스 판례 해제와 관련된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이자 지연손해금 문제가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다. 근데 이 당사자가 5%를 별도로 3%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연손해금은 3%가 아니라 5%라는 거. 또 하나 이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언제라고? 해제한 시점이 아니라 해제한 시점이 아니라 청구한 때다. 청구한 때. 돈 달라고 말한 때. 해제 시점과 청구한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의할 점이다. 또 하나 논의는 이때 이제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지체 안 빠지잖아요. 동시항변권이 없을 때를 전제로, 즉 을이 목적을 인도받은 게 없다면 동시항변은 없잖아요. 그러면 청구한 때가 지체죠. 하지만 만일 매수인 목적을 인도받은 게 있다면 청구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 인도받는 목적을 인도해 줘야죠. 왜? 동시항변을 깨트려야 되니까. 요게 좀 주의할 점이야.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매수인하고 매도인의 그 계약금 반환과 목적으로 인도관계가 동시관계가 없다면, 즉 매수인 목적으로 인도받는 게 없다면 단순히 계약금 반환 청구만 한다면 그냥 청구하면 지체야. 동시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인이 만약 계약금 주면서 목적으로 인도받은 게 있다면, 인도받은 목적물 계약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관계 있잖아요. 자, 동시관계 있을 땐 지체 안 빠지잖아. 그럼 지연손해금이 발생 안 하잖아. 그럴 때 지연손해금 발생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적물을 매도인한테 인도해 주면서 계약금 달라고 청구. 이래야지만 지체.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게까지 어렵게 물어볼까? 물론 관련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까는 좀 의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청구한 때 지체인데 동시행하기가 없을 때 그렇다라는. 물론 동시행이 있다라고 좀 더 어렵게 낸다면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지. 그래 동시행을 깨트려야지 매도인한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청구. 그러면 여기가 하나 동시행에 있을 때는 하나가 부과되는 게 목적물 인도받은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청구. 즉 동시행을 깨트리면서 청구. 그래야지 지연손해금 문제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단순화시켜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해제. 그러면 청구하면 지체, 날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쟁점을 285페이지 하단 박스 판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내용에 보시면 뭐 동그라미 2번은 그런 것보다 하시고 박스 밑에 285페이지 하단 손해배상 예정. 이것도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요. 398조와 관련 논의인데 시험 문제는 이제 286페이지면 그 상단에 박스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2017년도에 물어봤던 문제예요. 금전 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시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거 손해배상 예정이고, 쭉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를 뭐 6%로 하자 3%로 하자 이렇게 별도 약정했다면 그건 손해배상 예정의 의미고, 이제 손해배상 예정은 398조가 적용되고 398조가 적용됐을 때 부당이 과다하면 별도 과실상계하는 거 아니죠? 부당이 과다하면 감액한다. 이때 감액할 때 손해배상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비율을 환산한 금액을 감액한다. 감액이라는 얘기야. 감비가 아니라 비율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줄인다.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박스 판례와 관련해서. 자, 관련 문제 이유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